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민생 파탄입니다. 안보 불안입니다. 외교 파탄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지율이 드디어 40%에서 30%대로 폭락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애국순찰팀 황경구 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결국에는 여러분들 지금 현실을 반영한 그러한 지지율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집권한 이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40%대의 지지율이 붕괴됐다.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 전에도 그 이영자 효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20대가 영남권에서 자영업자들이 이제 힘들어하고 아울러서 이 정권의 등을 돌리고 있다. 그래서 이영자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문제는 말이죠. 20대, 30대 이 청년층들이 지금 등을 돌리는 거에 비추어서 지금 급기야 여당의 지지율까지도 지금 붕괴되고, 뭐 아울러서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과 함께 집권 여당은 동반 하락하고 있다. 지금 저희 신의 한수에서 저번 주에 지지율 얘기했을 때 결국엔 이 문재인의 50% 지지율도 곧 붕괴될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지금 하락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다. 이런 지금 발표가 나오고요. 이 보도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의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저 여당이나 지금 청와대에서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예. 뭐 기분 좋습니다. 네. 기쁩니다. 예.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으니까 좀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 의미로 저는 기뻐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말이죠. 과거 60%가 넘었습니다. 70 이렇게 가다가 이제 50% 가다가 40에서 30 훅 떨어졌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올라갈 일이 없는 게 경기가 좋아져야 올라가고 뭐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올라가는데, 그렇죠. 지금 경기가 너무 나쁘단 말이죠. 게다가 지금 여당은 악재투성입니다. 맞아요. 근데 뭐 이해찬은 뭐 장기 집권 20년 집권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터무니없는 얘기고, 반대로 됩니다. 그 사람 얘기랑. 뭐 지금 집권 20일도 못 견디는 그런 상황 아닌가. 뭐 그 정도로 지금 불안한 게 민주당입니다. 네, 지금 이해찬 그 영감님이 하신 얘기대로, 네, 영감님. 예, 그분이 하시는 말 반대로 되는 거를 그 집권 여당에 있는 당직자나 의원님들도 알아요. 그래서 입이 방종이다 이렇게 뒤에서, 앞에서는 말 못하죠. 당대표니까. 뒤에서 수군거리는데, 얼마 전에 사실은 여러분들 20년 장기 집권 얘기가 한 달 보름 전에 있었고요. 그 이듬해 한 달 전쯤에 어떠한 얘기가 나오냐면 50년 장기 집권 얘기가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입이 보살이다 이러니, 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에는 생명이 달려있다고 그러잖아요.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실험을 한 예도 있어요. 사람이 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가수가 말이죠. 자기가 부른 그 노래 가사말대로 맞아요. 운명이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해찬의 20년 장기 집권,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20% 지지율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50년 장기 집권, 결국 문재인이 50%가 붕괴된다는 걸 이해찬이가 자기도 모르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엄청난 분석이군요. 아니 이거는 왜냐면 대단합니다. 네. 그 이해찬 씨가 과거에도 말이죠. 그분이 그 영감님이 무슨 얘기하면 그 반대로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당에서도 중진들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징크스라 할까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덜컹덜컹 한다는 의원님들이 계셔요. 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비껴가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 아주 퍼센테이지까지 분명해요. 지금 40% 붕괴됐잖아요. 원래 30이 무너지면 20%대잖아요. 20년 장기 집권. 그러다가 50년 장기 집권 한다니까 문재인이 여지없이 지금 52%로 턱걸이하고 있는데요. 이거 뭐 곤두박질 치고는 자명해요. 왜냐면 그 증거가 이해찬의 말입니다. 그래서 말은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말이죠. 그렇게 함부로 하면 자승자박 자기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 송대관 씨가 쨍하고 했던 날 불렀었나요? 예, 그렇죠. 쨍하고 했던 날. 결국 쨍하고 했었죠. 예, 미국에서 와서. 차표 한 장 남겨두고 이러면서 그냥 떠나버렸다. 예. 그래서 또 송대관 씨 있는 재산 다 한번 다 날리고. 차표 한 장 남았대요. 그렇죠. 차표 한 장 남았었죠. 그러니까 이게 말대로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있죠. 이 말에는 힘이 있고 이 말에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실제 KBS, MBC가 여러분들 실험을 했대잖아요. 그 누룩빵. 이 빵은 이미 구워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잖아요. 근데 빵을 2개를 실린더에다 담아 놓고요.
글을 쓴 거예요. 예, 좋은 말을 쓴 거예요. 한쪽에는 나쁜 말을 쓰고 계속 그 말, 한쪽 방에는 이 사람이 덕담을 한 거예요. 고소하다, 맛있다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입방한테 냄새 난다 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고 실제 실험을 한 거예요. 방송국에서, 양 방송국에서. 그랬더니요, 곰팡이가 똑같이 피는데 좋은 말을 했던 빵에서는요, 하얀 이쁜 곰팡이가 피고 한쪽에서는 먼저 시커멓고 쾌쾌한 냄새가 나면서 상당히 그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곰팡이가 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도 이게 생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해찬 씨도 이 말은 정말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당분간 우리 우파가 정권을 뺏어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해찬 씨가 많은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표 한 장만 남고 민주당은 떠나갈 겁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말대로 되니까. 예, 말대로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붕괴되게 된 이유, 물론 이제 지금 신 대표 말대로 경제입니다,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 민초들은 최고의 이슈죠. 그런데 지금 소득주도 성장, 여기에 대한 실패론이 이미 다 검증이 돼서 좀 정책을 합리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정권은 국민을 상대로 해서 말이죠, 임상 실험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되겠어? 왜 안 되겠어? 노무현 때부터 다 실패한 거를 부동산 정책이고 뭐고 다시 한번 답습하는데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있다. 그리고 일자리 문제, 네. 청년 일자리 문제, 이거 뭐 심각하죠. 심각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또 반등될 기미도 지금 여당에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것을 어떠한 변곡점이 있어서 반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보이는 것이요, 반등은커녕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재명 관련해서 계속 터지죠. 그렇죠. 김병수 이제 재판 나오죠. 또 29일서부터 안희정 2차 항소 재판이 또 붙어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또 논란거리가 뭐냐면 이재명의 해경군 김 씨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정황이 보인다. 그 고발인인 이정렬 변호사가 4만 7천 건이나 되는 그 엄청난 양의 그 댓글질, 이거를 혼자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문제 제기했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 얘기가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그 하살이 성남시 성남 아수라의 은수미, 지금 현재 성남지청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네. 이 조폭 관련, 그러니까 불법 정치자금법,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사실상 이 파장이요, 전체 성남시 전체의 정치권에 퍼질 수도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렇기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뭐 불안 요소들만 있고, 게다가 지금 뭐 김정은 답방 연내에는 물 건너 갔다. 힘들죠. 예, 예. 새해에도 어려울 것이다. 이러면서 말이죠, 남북관계 개판 날 것이다, 깽판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문재인의 예, 달라질 게 지지율, 없어요. 예. 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 내려갈 맞습니다. 거다. 예, 지금 그 저희 신의 한수에서 분석한 그대로 더불어민주당 집권당에도요, 거기도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뭐 박주민 같은 사람은 젊은데도 불구하고 최고위원이고, 나름대로 분석을 지금 신의 한수와 거의 비슷한 그러한 분석을 내놔요. 왜냐하면 어떠한 특정의 그 이슈거리가 있어가 이게 반등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미 그 정상회담이라는 것도 두세 번 다 써먹었죠. 네. 이제는 반감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뭐 평창올림픽도 끝나버렸죠. 끝났죠. 뭐가 없어요. 없어요. 크게 반전시킬 게. 지금 미국하고는 계속 교착 상태가 심화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아질 기미가 없다 이거예요. 큰 이론, 여당 측에서 볼 때 이슈거리가 없다 이거예요. 오히려 지금 뭐 이영자 얘기도 나오지만 이 지지율 하락 때문에 지금 다가오는 2020년도 총선 빨간불 켜졌어요. 지금 민주당은.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지지율 분포를 보면은 이게 좀 재미나고 심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20대 영남권의 자영업자들이 이탈했다. 이게 이영자죠.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 하나 추가된 게 있어요. 수도권에서 붕괴됐다는 거예요. 수도권도. 예, 수도권 붕괴됐고요. 그런 다음에 넘어가는 게 경상도 지역이에요. 부산, 울산, 경남.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가 있는 경북은 사실 제일 민주당이 힘든 곳이에요. 그렇죠. 경북은. 네. 아무래도. 근데 지금 힘들죠. 붕괴된 곳이요, 그래도 민주당 입장에서 강하게 나왔던 울산, 부산, 경남권. 그러니까 바로 김경수가 있는 경남권. 그러면 뭐 이 정권에서는 카드 내보낼 데가 없어요. 그렇죠. 예,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여러분들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 지금 민주당에서 나온 뉴스예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수도권, 경남, 울산, 부산이
지금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 그러므로 다음 총선이 이 지역 총선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진단했대요. 게다가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최순실 사건 어부지리도 올라가고 있는데 뭐 잘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랬거든요. 반사이.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최순실 그 사건 이후 최고치가 나왔대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간 거는 네. 그동안 뭐 혁신 작업 미진했고 또 개혁 작업도 미진했지만 최근에 당내 분란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비리가 터졌다거나 그런 건 예, 없어요. 엄청난 네.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래도 뭐 나름 쇄신하려고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 네. 상당히 점수를 좀 받고 최근에 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인적 쇄신 작업에 바로 나서겠다. 그거예요. 이것 예. 때문에 지금 뭔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금요일 같아요. 날 그 열심 뉴스에서 신혜식 대표가 그 친박 얘기 나오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모든 걸 내가 감수하고 아주 잘한 거예요. 나가겠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칭찬한 적이 있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바로 그게 여러분들 월요일 날 뉴스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바로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가 특별히 뭐 잘했다, 어떠한 업적이 있다, 어떤 이슈거리가 있다 그게 아니고요. 물론 반사 이익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친박당이라는 프레임으로 지금 한국당은 그 계파 정리가 안 될 것이다,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김병준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조강특위에서 당협위원장 임명을 하는데 조강특위의 촘촘한 그물망을 빠져나온다 한들 마지막에 본인이 판단해서 안 될 사람은 안 되게끔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게 무서운 인적 청산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한국당 절대 안 될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그거를 성공한 예가 홍준표도 못했어요. 결국엔 뭐 한다고 했지만 못했어요. 혁신위원회가 뭐 행거 없이 빈손으로 돌아갔잖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인적 청산이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어차피 갈 사람 간 거예요. 서청원은. 예. 그리고 뭐 최경환 씨는 깜빵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직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말이죠. 저도 사실 내심 하기 어렵다고 봤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일갈한 것이 그 중도에 있는 국민들로부터는 그러니까 태극기 세력이 아닌 중도에 있는 국민들로부터는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문재인 지지율은 지금 8주째 하락인데 한국당 지지율은 4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좀 탄력을 붙이려면 결국 계파 정리해야 되고 뭐 계파라는 게 친박뿐만이 아니라 다 또 통틀어서. 비박도 포함해서 통틀어서 말이죠. 정리를 싹 해놓으면은 지지율이 올라갈 수뿐이 없고 그렇죠. 여기에 새롭고 참신한 인재들 뭐 저는 젊은 사람 뽑으라는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왜냐하면요. 그래요. 저도 그래요. 뭐 젊다고 해서 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해요. 경륜 있고 깨끗하고 소신 있고 이런 분들 싸울 줄 아는 분들 다시 세워놓게 되면 다음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싹쓸이합니다. 싹쓸이. 완전 싹쓸이해서 문재인 뭐 절름발이도 아니죠. 이렇게 되면 완전히 우리가 끌어내릴 수 있는 수준, 탄핵까지 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싹쓸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자유한국당 끝까지 지지해야 되고 말이죠. 뭐 비박이 나쁘다, 친박이 나쁘다. 물론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친박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한 사람이지만 이제는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친박, 비박 잘못된 사람들 싹 갈아내고 제대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우파 진영들 보면은 너무 갈라져서 말이죠. 너무 친박 위주의 그 유튜브 방송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도 조금은 좀 이제는 현실 인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 맨날 까고 있는데 까도 올라가잖아요. 당신들이 그렇게 깐다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뭐 홍준표 대표 지금 정치 재개했는데 자 홍준표 대표 그 다음에 황교안 또 그 다음에 뭐 오세훈 등등등 선수들 다 나와서 전당대회에서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 붐을 일으켜보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뭐 누굴 지지하냐 안 지지하냐를 떠나서 여기서 말이죠. 누굴 깔 필요가 없어요. 자, 황교안 전 총리 정말 훌륭한 분이고 그 다음에 홍준표 대표 훌륭한 분이고 그렇죠. 오세훈 그래 잘못한 거 있어. 근데 정말 사과 한번 제대로 해봐. 그러면 너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해주고 기타 등등 후보들도 자 잠재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격려하고 또
이들을 북돋아 줘야지. 뭐 이 사람 안 되고 저 사람 안 되고 이 사람 까니까 뭐 거기서 대고 뭐 왜 깠냐고 싸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이제 분위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탄핵을 못 시키면 우리가 탄핵 정족수를 찾아오면 탄핵시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권 찾아오면 우리가 억울한 부분들, 그동안 우리가 바꾸지 못했던 부분들, 이거 싹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 게 정답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가 유일무이하게 지금 끝까지 한국당이 미우나 고우나 그리고 모자른 듯 하지만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에 국정조사도 제2탄 김경수 특검에 이어서 지금 국정조사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공기업, 공공기관에 대한 이 비리, 이거 국정조사 꼭 필요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어떻게든 야권이 공조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서 어쨌든 국정조사까지 지금 이끌어낸 것은 한국당이라는 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지금 예산안 심의, 어쨌든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뭐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견제와 감시 감독을 하려고 노력하는 점 뭐 등등을 생각해서 나라의 발전은 야당이 깨어나야 된다. 야당이 강해야 그 나라의 균형이 바로잡히고 민주주의가 실천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미운하고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 같은 야권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바른미래당도 뭐 되도록이면 네, 우리가 범보수 통합 차원에서 통합하고, 좋습니다. 또 애국당도 조원진은 이제 끝났으니까 조원진 빼고 당원들도 다 돌아와서 이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우리가 총선에서 그럴 때가 승리해야 됐어요. 된다. 예, 그럴 때가 그래서 됐어요. 저는 애국당 활동하시는 분들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 뭐 엄청 싸우더라고요. 돈 문제 때문에 뭐 난리가 났어요. 서로 싸우고 고소고발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자, 거기서 떠나서 자, 이제 진정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총선이 이제 1년 좀 더 남았는데, 1년 4개월 남았죠. 1년 5개월 남았는데 이거 금방 후딱 가요. 이때 우리가 빨리 재정비해서 총선에서 승리해서 말이죠. 대한민국 지킬 수 있는 힘. 총선에서 이번 민주당이 가져간 표만큼 우리가 받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탄핵시킬 수 있어요. 당연하죠. 이게 제일 현실적이지.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2월 달에 나온다. 뭐 그때 2월 달에 나오면은 미국으로 될 것 같다. 무슨 개나발 썰을 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완전 구라 아니에요, 구라. 저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설치고 있으니까 이 우파들이 진짜 망신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한 게 맞죠? 국민 민심을 우리가 끌고 와서 다수석을 차지해서 문재인이 잘못한 점, 이 대북관계 말이에요. 잘못한 게 있어요. 탄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국민 동의도 없이 통일의 방향을 바꾸고 지금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고 직권 남용한 거 아니에요. 이거로 탄핵해 버려야죠. 그리고 난 뒤에 우리도 또 정권을 찾아와서 정말 진짜 빨간 적폐, 이 빨간 적폐들을 청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 플레이는 너무 정확하고 잘 맞는 것 같은데 네네.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국민의 동의 없이 나라의 그 좌표를 바꾸려고 하는 자기 자신들의 이념에 맞춰서 말이죠. 국가의 본연의 이념을 바꾸려고 하는 이러한 정권에 대해서 국민은 동의해준 바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렇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방법이 탄핵이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말이죠. 현재 이 지지율로 말하는 것 같이 국민들이 지금 이반되고 있다 하는 것을 현실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여기서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유한국당 잘하라고 격려의 박수를 한번 오랜만에 네. 4주 연속 한 달 동안이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더 쭉쭉 그렇죠. 정권 교체할 때까지 이 분위기를 끝까지 이어가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신의 한 수는 다른 방송은 까고 있지만 늘 그래도 격려하고 비판적 지지를 계속 해온다는 그러니까 거. 1등 방송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자유한국당 당원이 300만입니다. 남들이- 아직까지 저는 배고픕니다. 예. 300만 다 가입시켜야 됩니다. 남들이 깐다고 그래서 신의 한 수도 깐다 그러면 신의 한 수가 아니죠. 그럼요. 신의 한 수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뭔가 차원이 다른 그러한 포맷을 가지고 있는 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한국당도 말이죠. 오늘 신혜식 대표가 한 그 얘기에 기를 받아서 제가 아까 좀 전에 말했죠. 말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 지금 한국당에도 엄청난 기를 제공했을 겁니다. 이번에 예산안 심의 열심히 철저히 좀 해주시고
또 다음 달에 준비되는 국정조사 철저히 해서 이 나라의 총체적으로 좌파, 그동안의 기득권층 이 민노총이 얼마만큼 우리 국민들 몰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이번 기회에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네, 다음은 말이죠. 이재명 관련해서 여러분들 주말에 24일이죠. 첫눈이 나오는 날, 우리가 이제 주말에 신의 한수가 생방이 없다 보니까 급할 때는 뭐 신의 한수에서 자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속보를 보내드리지만, 또 저희들은 그날 모처럼 환경부의 시사창고가 말이죠. 모처럼 신의 한수 옆에서 그 한번 중계를 한번 하려고 갔는데요. 지금 고용주 이사장님 그리고 또 그 기독교에서 준비한 그러한 정광훈 목사님이 하시는 그러한 그 문재인 퇴진 촉구 결의대회 뭐 이걸 대국민 결의대회 이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취재 좀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저 혼자 멘트라고 방송이 안 나가요. 신의 한수는 쭉쭉 나가는데 그래서 야 이게 실력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뭔가 당황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탓이 아니고 KT의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KT 회선을 마침 쓰고 있었는데 그렇군요. 예,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많아서 그걸 확인을 못했어요. 확인을 못했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KT가 우리 집회하기 한두 시간 전 11시 15분에 그 아현동 지사에서 말이죠. 지하 그 설비에서 화재 사건이 나가지고 화재 사고가 나가지고 글쎄 그쪽 일대 서대문과 신촌 일대가 완전히 유무선 전화 그다음에 인터넷망이 완전히 마비되는 그런 거 생각하면 말이죠. 언젠가 그 이석기가 국가 내란 음모 뭐 여기에 말이죠. 기간 시설을 뭐 어떻게 마비시키는 그러한 후렌이 나와서 들통이 돼갖고 우리 국가 국민들이 한때 혼란스럽고 굉장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경악스러울 정도로 어떻게 그런 음모를 꾸몄나 그랬는데 지금 한낮 아현동에 있는 KT 지하 설비에서 불이 났는데 말이죠. 완전히 그 일대가 흔히 말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장사를 할 수가 없고요. 뭐 카드 인출기고 뭐고 다 마비되고요. 그 일대에 있는 KT 고객들은요. 전화가 두절되면서 가족들은 또 난리 연락이 안 되니까 말이죠. 이러한 큰 혼란을 빚었는데 정말 그 1분대도 말이죠. 끔찍한 현실을 짧게나마 우리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정말 이 통신망을 건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방송을 못 보내드렸지만 불평불만을 할 수 없었던 것이 그 일대에 서울의 일대에 그 소상공인들은 말이죠. 그때 주말이라 일주일에 한 번 피크 타임인데 장사를 다 못해서 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카드 결제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 KT에서 모처럼 말해요. 2013년도에 그 SK가 한번 그런 적이 있답니다. 한 5시간 정도. 그래서 그것을 보상해 주는데 한 이틀치 그 뭐 전화 요금을 감면해 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KT에서는 말이죠. 3개월 그러니까 마지막 석 달에 대해서 평균 요금을 적용해 갖고 한 달치 그 통신 요금을 감면해 주겠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와요.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또 보상을 기준을 잡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날 토요일 날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러한 그 화재 사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그날 아침에는 이재명이 검찰에 출석하는 처음 출석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조사를 받는 그날인데요. 여러분들 뭐 그 내용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많이 숙지되어 있고 또 신의 한수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재명의 그 워딩 중에서 사실상 신의 한수 10시 뉴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신 대표하고 저한테 말이죠. 어쩌면 그렇게 시나리오가 정확하냐.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금요일 날인가요? 제가 금요일쯤으로 기억하는데 이재명의 그 사생결단이라는 제목을 넣은 적이 있어요. 우리 10시 뉴스가. 근데 여러분들 어제 그제 모든 언론사에 종편 포함해서 그 타이틀이 말이죠. 이재명의 사생결단이었어요. 요즘 신의 한수가 얘기하면 그래서, 며칠 있다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제가 여기서 10시 뉴스를 하다 보니까 김경수, 이재명, 김경수의 이 여론 공작, 조작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박사가 됐어요. 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다 보니까 논문도 쓸 수 있어요. 정말 진짜. 정말 누워서도 말이죠 잠꼬대할 정도로
예, 어느 정도 진짜. 그런데 이번에는 말이죠. 그 굉장히 예민할 수 있으니까 사생결단은 사생결단인데 무서운 사생결단을 결정한 그 이재명의 얘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이재명이 얘기했던 그 자기 친형 이재선님, 여러분들 애국자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이 이재선님의 친따님이신 이주영 씨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의 한 수나 저희는 그 이재선 씨 그 장례식에 저희가 참여해서 그 따님하고도 인사도 하고 사모님하고 오랫동안 그 환담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이주영 씨가 사실 이재명 씨가 검찰 출석하면서 한 얘기 뭐냐면요. 형님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형수님과 그 가족들에 의해서 강제 입원시킨 겁니다. 라고 만천하에 언론을 통해서 공개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따님 이주영 씨가 SNS를 통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지금 이재명 씨, 그러니까 이주영 씨의 작은아버지 이재명 씨, 이 지사의 말은 시간적 개념에서 시간적 배경이 맞지가 않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이재선 씨가 이재명 씨가 형 이재선 씨를 직권남용으로 조직적으로 공무원을 동원해서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시기는 2012년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족들이 이재선 씨가 잠을 못 잠을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불면증에 이러니까 신경정신과에 좀 조력을 받으려고 입원을 시켰던 것은 2014년도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그 시간적 배경이 다르다는 얘기를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 따님이.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법원에 제출하는 진단 내역에 보면은 그 돌아가신 이재선 씨, 이주영 씨의 아버님은 분명히 정신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정상이라는 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울증 정신질환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법원에 증명을 했다는 얘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가 자기 형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뭐 자기를 말이죠, 마치 형이라고 그래서 자기는 공직자로서 엄중하게 처리했다, 뭐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이재선 씨의 그 기행,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 뭐 그 차를 운전하면서 말이죠, 그 기행을 부려서 일부러 대형 사고를 일으켰다든가, 그리고 가정 내에서 말이죠, 뭐 폭력을 행사했다든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다, 우리 아빠는. 그리고 그 교통사고 난 거 맞다. 그것이 2013년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그 당시 사고 난 것은 아빠가 정신질환이 있어 무슨 기행을 하면서 난폭 운전을 해서 사고 난 게 아니라 졸음 운전이었다는 것이 다 밝혀진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작은아빠 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계속해서 거짓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따님 되시는 이주영 씨가 SNS를 통해서 조목조목 반박한 그러한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씨는 말이죠, 자꾸 언젠가 뭐 저희 뉴스에서 나온 그 정봉주라든가, 그리고 금융감독원장 참여연대 출신 김기식이 마지막에 그 모습, 자꾸 거짓말을 낳고, 결국 더 망신당했죠. 정봉주 결국에는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네. 예. 여러분들, 정봉주는요, 여러분들 잘 대표적인 사례예요. 신 대표랑도 제가 있지만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큰 사건도 아니에요. 그냥 뭐 자기가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랬으면, 예, 죄송합니다. 네. 예, 맞아요. 이 안희정 씨 건하고는 좀 내용이 달라요. 그 호텔에서 뭐 좀 그 추행, 예, 지속적으로, 예. 제일 먼저는 그 학생한테 미안하다고 그렇죠. 했어야죠. 그걸 안 하고 계속 저 핑계 대다 그러다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냥 완전히 골로 가버렸죠. 지금 이재명 씨가 물론 지금 자기 나름대로는 사생 결단을 주장하고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가 그만큼 수렁 속으로 빠지는 듯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급기야는 말이죠, 사생결단이죠.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금 정권하고 부딪히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터지죠. 물론 그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 씨 관련해서 예,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 영린이다 뭐 이런 용어로 써요. 영린. 그런데 이제 이거죠. 용의 몸을 탈 수는 있어요. 이렇게 탈 수는 있는데, 용의 이 목에 보면 말이죠, 이 비늘이 거꾸로 난 게 있어요. 이게 영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꾸로 난 이 비늘을 만지는 순간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통수권자, 권력자의 최고 아킬레스건은 절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채찍건이라고 그래도. 1등 공신도.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그 중국의 한비자의 글에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절대로 아무리 내가 권력자의 최고 신임을 받고 너는 아주 내 1등 공신이다라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권력자의 가장 아픈 부분은 건들지 말라라는 그럼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한테 왜 영린이라고 종편이나 방송에서 그 얘기를 이게 하냐면, 신의 한수가 제일 먼저 했어요. 아, 그랬어요? 그 네. 제목 보시면 오늘 나가서 끝나고 보세요. 신의 한수가 지난 토요일 날 영린 해갖고 기사 올렸는데 저희 걸 다 따라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영린이라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 문준용 얘기를 하는 것은요, 사실 여권에서는요 금지시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의 우리는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은 가요. 제가 설명을 차후에 드리지만 합리적인 의심은 가는데, 이 문준용의 이 특혜 채용 비리, 이 문제를 거론해가지고요, 우리 우파 인사 중에서 이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이로부터 고발당해갖고요, 네. 이거 패소 판결 나온 거 많아요. 네. 아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벌금 내고. 네. 그래서 이거 건들지 않는 것을 금지시했던 건데, 여러분들, 이 이재명이 우리 쪽의 인사였다라면 그렇게 해요. 근데 이재명은 건들고 싶어서 건드린 게 아니라 막바지에 이제 전략적으로 건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럼 문준용 사건을 조금 들여다보면 이런 거예요. 그 2016년도 12월에 고용정보원에서 그 외부 인사 채용 2명을 하게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문준용이에요. 문재인의 아들. 2016년도 12월. 그러니까 탄핵 정국입니다. 실제 말이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하고 다닐 때예요. 예. 아무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누구 말대로 개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저랑 똑같은 일반인인데, 근데 뭐 전방 시찰 다니고, 예. 관공서 가면요 일렬로 마저 공무원들이 말이죠 쭉 줄을 서갖고 환대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그 당시 그냥 문재인은 문재인이에요. 국회의원도 아니고 어디 기관장도 아니고 개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저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도 아니고. 이 나라가 그 당시 굉장히 한마디로 골 때렸어요. 나라도 아니에요. 무정부예요, 무정부. 왜냐하면 또 황교안 국무총리는요, 직무대행은 또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신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되게 웃겼어요, 그 당시가. 그 당시 바로 2016년도 12월 달에 문준용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고용정보원이라는 데가 그 당시 고용정보원장이 누구냐? 노무현 정권 때 노동비서관이었던 사람이에요. 문재인하고 청와대에서 한솥밥 먹던 사람. 이러니까 국민들은 당연히 여러분들 어때요? 합리적 의심을 하죠. 예.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고, 그거로 인해서 송이어링이라고 하는 아이디, 해경군 김씨처럼 이 아이디가 나온 것도 바로 그겁니다. 이 문진용이 그 당시 고용정보원에 낸 이력서에 보면요, 한쪽에 이어링, 귀걸이를 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걸 비하하는, 조롱하는 내용으로 송이어링이라는 아이디가 지금 나오죠. 그 아이디도 이제 좀 예민하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 역시도 정권에, 문재인에 대해서 공격각을 세운 거 아니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문준용 씨에 대해서 얘기가, 이재명 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견 들으면 합리적인 것 같아요. 뭐냐, 자기와 자기 처는 문준용 씨의 이 그 특혜 의혹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고용정보원에 입사한 거 정상적으로 입사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것을 전제로 깔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해경군 김씨가 문준용 씨 얘기를 거론했는데, 그 해경군 김씨가 자신의 처 김혜경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따져보려면 문준용의 그 당시 특혜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먼저 그걸 선결적으로 가려낸 다음에 명예훼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맞는 말이에요. 예, 나름대로 변호사니까 일견 그렇게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는 나름대로 이재명은 고도의 전술을 가진 거예요. 뭐냐, 전자에 자기가 문준용 취업한 거 자기와 자기 부인은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이거를 미리 깔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말이 뭐냐면, 그 글은 자기가 직접 쓴 게 아니라 자기의 변호사가 그렇게 한 것이다.
변론 기법상 문제 제기를 그렇게 한 것이다.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그면서도 그 얘기를 꺼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변호인이라는 사람들은요. 의뢰인의 심중을 특히나 이재명인데 그 심중을 확인하지 않고 이런 걸 함부로 내보낸다고요? 큰일 나죠. 말도 안 되죠. 큰일 나죠. 이건 이재명의 복심이에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런 거죠. 만에 하나 나와 내처를 이 부분에 댓글 부분에 공격을 한다면 너희가 제일 아파하는 부분도 문제 제기할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거든요. 뭔가 아는 거 아닐까요? 뭐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나름대로는 대표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대선에 들어가서 안철수 쪽은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예. 조작된 정보를 공격할 정도라면은 또 지금 당사자인 이재명은 2위 하냐 1위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해서 3위도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차이로. 그렇다면 문재인을 이길 수 있는 카드는 바로 이런 거였는데 상당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반 의원이나 그 당직자 같으면 신의 한 수에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안 하겠죠. 왜냐하면 뭐니 해도 이재명 아닙니까? 그죠? 집권당의 대권 영순위. 이 사람 입에서 나온 얘기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닌 게 아니라 이재명 정도면 아닌 게 아니라 뭔가 좀 알 수도 있을 그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항상 있죠. 뭐 터무니없이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씨가 뭔가 알고 뭔가 일점 불사를 외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차피 죽는 거 죽기 살기로 뭐 이렇게 두 가지 투 트랙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말이죠. 지금 최고 절대 존엄이라고 하는 문재인에 대해서 그 아들을 건드렸으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할게요. 역시 당에서는 말이죠. 이재명을 지지하는 당 세력 밖에보다 오히려 민주당 안에서 문재인 못지않게 많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치평론가들의 견해인데요. 이해찬을 비롯해서 다 이재명 쪽에 기울어져 있는 굵직굵직한 인사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점을 보면 심지어 제가 하나의 어떠한 그 증거를 대면 이런 겁니다. 지금 성남시장 이재명과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여러분들 그 은수미 씨와 당내 경선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유력한 성남시장 후보죠. 왜냐하면 성남시는요. 사실상 우리 그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야권에서 가서 거기서 성남시장 당선되는 거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의 당내 경선이 곧 본선이다. 그런데 은수미가 성남시장 후보로 됐거든요. 그런데 은수미와 끝까지 마지막까지 경쟁했던 사람이요. 놀랍게도 민주당의 문재인의 대선 캠프에서 이번 19대 대선입니다. 대선 캠프에서 특별보좌관, 정무 특별보좌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은수미한테 밀려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재명 이쪽 조직력도 당내에서의 그 기득권도 말이죠. 상당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예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당에서 분위기는 말이죠. 이 정도 되면 당연히 이구동성으로 야 출당시켜 이게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그 소리가 크지 못한 이유가 나름대로에 있다.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 비례대표죠.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 뭐 이런 분들은 말이죠. 자진 출당을 권고하고 있고 지금 문제는 이 문프라고 하는 문재인 지지자들 평당원들이죠. 이분들의 움직임이 상당하다. 무슨 얘기냐면 저번 토요일 날도 민주당 앞에서 집회를 했어요. 출당시키라는 거예요. 이재명 출당. 시킬 때까지 매주 토요일 날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 이재명 관련한 내용은 말이죠. 점차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 곧잘 예측을 하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까지는 잘 그대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어느 정도 신뢰할 겁니다. 제가 볼 때 당에서 이재명을 쫓겨내지 않는 한 이재명은 그 당을 스스로 자진 출당은 안 할 겁니다. 왜? 자진 출당을 한다라면 지금 맥 빠진 콜라처럼 말이죠. 그렇죠. 지금의 하는 이재명의 행보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기는 끝까지 억울한
그러한 코스프레로 갈 겁니다. 억울한 당으로부터 이렇게 팽당했다. 그러면서 또 어떠한 것이 있냐면 물론 김경수의 여론 조작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 이재명 사건도 말이죠. 아무리 어떠한 세상천에 정말 꼼짝 못하는 증거가 나와도 이재명이나 김경수는 인정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고요. 어쨌든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이재명에 관해서 그리고 김경수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정권이 등극한 이후 최고의 악재다. 악재는 악재인데 이것이 또 수습하는 데는 말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내일로 수습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 아니다. 왜냐하면 당의 정통성의 문제이고 정권의 정통성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지금 당의 그냥 어떤 의원 간의 내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재명이 이렇게 반기를 들게 되면 또 하나 우리 한국당 비슷하게 어떠한 개파성이 보이면서 또 하나 갈라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걸 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서 총선에서 대승을 하고 말이죠. 탄핵을 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호기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가능해요. 인재 영입하고 또 자유한국당이 혁신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뭐 호남 젊은층도 이탈했다, 수도권 이탈하고 있다, 뭐 지금 뭐 영남, 영북, 뭐 정말 TK, PK가 지금 좀 제정신 차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참 문재인 정말 요즘에는 말이죠 살맛 안 날 것 같아요. 그냥 어느 때는 말이죠 양산택하고 둘이 해외 나가 있는 게 뱃속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로 그렇게 일정상 대통령으로서 비즈니스도 하고 그리고 외교를 했던 그 시기에 그렇게 대통령을 헐뜯고 그랬던 이 더불어민주당 이 문재인 본인도 말이죠 그 자리에 가보니까 국내에 있기 싫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국내 정치에서 당은 당대로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엇박자가 나고 있는데 이번엔 말이죠 본인이 어떻게 보면 롤모델로 삼았던 이 탈원전 정책 여기에 크게 힘을 좀 얻을 수 있는 동력을 좀 얻을 수 있는 일이 바로 대만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웬걸요 뜻하지 않은 그러한 악재가 들어오면서 복병을 만납니다. 본인은 말이죠 아무래도 지금 대만의 총통 이 차이원 총통에 의해서 사실상은 대만이 아시아 최초로 공식적으로 이 탈원전 정책을 공식화하고 또 함께 이 동성결혼 이 문제도 말이죠 아시아 최초로 어떻게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가 싶어서 우리 아시아인들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했었는데요. 이 차이원 총통이 이끄는 이 민진당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친미 성향의 아주 친미 성향의 민진당 그리고 지금 중국 통으로 봐야 되죠. 국민당 이렇게 봤을 때 민진당이 말이죠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만에서 참패를 당하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말이죠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중국은 말이죠 보란듯이 의기양양한 이러한 모습을 지금 보이는 것이 대만인데 청와대는 왜 중국이 잘 됐으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망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번 청와대는. 그런데 왜 좋아할 수 없느냐? 바로 이 탈원전입니다. 국민투표를 붙였어요, 대만이.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말이죠. 아마 대만이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을 거예요. 면적당 인구 밀도가 엄청. 그만큼 그렇게 지금 대만은 말이죠. 작은 영토에서 고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말이죠. 이 전기 동력 문제로 아주 초비상이 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이 대만 총통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차에 이 탈원전에 대해서 국민투표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민투표에서 최소한 25%의 찬성이 있어야 이게 안건으로 채택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부결이 돼버렸어요. 25%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만의 탈원전 정책은
폐기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문재인이 롤모델로 대만을 보고 있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문재인 청와대는 이번 가뜩이나 이 탈원전 때문에 우리 국론이 지금 분열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책임을 이번 정권은 역사적으로 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막 압박이 오는 차에 바로 이웃나라에서 이러한 결론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충격을, 그러니까 미국이 선호하는 민진당이 참패한 거에 대해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좋아할 수만은 없다. 그리고 이 동성결혼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대만은 보수적 성향의 국민들이 다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 동성결혼도 부결됐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심재철 우리도 대만처럼 탈원전 국민투표 붙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네.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 차이원 총통이 그 집권 여당이죠, 민진당의 그 주석 자리를 사퇴했어요. 예,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친미통이고요. 그리고 이 반중, 그러니까 어떠한 얘기가 있었냐,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 3가지를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이게 또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지금 그 대만이요, 차이니스 타이페이라는 공식 명칭을 쓰지 않습니까? 이 명칭을 우리 그 여성 총통이신 차이원 총통이 말이죠, 대만 총통이 우리 차이니스 타이페이 안에 이 이름 자체가 중국의 속국 같아, 우리 그냥 대만으로 써보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국민의 의사를 물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여기서도 또 국민들이 25%의 지지를 못, 이게 또 부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국민당, 그러니까 지금 대만의 야당이죠, 이 국민당이 절대적으로 국민당은 양안 정책을 옹호하면서 중국 라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선에서 득세를 했다, 상당 부분 선전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고 대만 총통께서 그 주석직을 내놨다, 여당에 주석직을 내놨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 중국이 말이죠, 장개석 총통이 대만으로 넘어오면서 모택동으로부터 피신해서 넘어올 때, 그때 넘어와서 세운 당이 국민당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본토인들이고요. 중국. 그리고 대만에는요, 원래 원주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김새는요, 좀 필리핀하고 가깝습니다. 이분들이 원래 원주민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말하는 민진당 계열인 거예요. 그래서 대만은요, 작은 나라지만 굉장히 피 터지게 싸웁니다, 국회의사당에서 보면. 왜냐하면 엄밀히 따지면 한 나라에서 두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본토에서 넘어온 그 국민당 세력의 그 중국인들이 있고, 자체 원주민, 원래 땅 주인들이 있고, 필리핀 계통의 그러한 동남아, 이러한 분들이 있어서 정치적으로 항상 첨예하게 말이죠, 예민하게 대립을 해요. 그래서 언제까지는 국민당에서 집권하다가 또 이번에 이제 민진당으로 넘어왔는데, 이렇게 이 민진당, 이 필리핀 원주민 등 계통은요, 미국을 선호합니다. 이거 원래 필리핀이 영어권이잖아요. 선호하고, 또 국민당은 당연히 그쪽에서 왔으니까 본토 중국 쪽을 선호하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중국하고 말이죠, 등지고 싶지 않다라는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대만인들이 다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 대만에서도 국민들이 탈원전에 대해서는 불안해한다. 네. 탈원전도 문재인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또 민주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이번 정권이 유럽 순방, 9일 동안 8박 9일인가요? 이제 유럽 순방할 때 로마 바티칸 시국을 그 문재인이 방문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을 아련합니다. 거기서 자기의 세례명을 대면서 말이죠. 그리고 마치 김정은이가 얘기한 것처럼 북한에서 초청을 하겠다, 교황님을. 그랬더니 교황께서 즉각 초청장만 보내면 바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국내 언론에다가 마치 다 조율된 것처럼 이 선전성 언론 플레이를 많이 했죠. 근데 그 당시에도 저희 신의 한수 열시뉴스에서 제가도 얘기했고,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현실성이 없다. 왜? 북한이라는 데는요, 요만큼도 단 한 명의 사제도 없어요. 성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3대 세습의 1인 독재 체제에서 종교를 인정합니까? 그게 말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 김정은은 말이죠, 자기의 정통성, 백두혈통으로서의 3대 세습을 포기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이념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다 그거 분명히 반론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미국을 의식한, 그러니까 북한을 말이죠,
굉장히 인권 뭐 등등의 그 서방 세계에서 공격이 들어가니까 문재인이 꼼수를 아닌 꼼수를 쓴 거예요. 교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런 거죠. 왜? 김정은이 먼저, 저는 아주 단언코 얘기합니다. 물론 문재인이 네가 들었어? 그러면 할 말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김정은이 먼저 문재인한테 내가 교황을 초청하고 싶은데 가서 좀 얘기 좀 해보시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것은 문재인이 또 하나의 나름대로 자칭 운전자론이랍시고 자기가 운전을 또 해본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북한한테 한번 야단 맞았죠. 당신은 운전자는커녕 조수도 안 돼 그랬잖아요. 또 한 번 야단 맞을 짓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천주교 서울 대교구장인 그 염수정 추기경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월간조선에 23일자 보도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예. 그러니까 한국 천주교에도 그 정의구현 사제단과 같은 한쪽으로 좌로 경도되어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이 천주교를 사랑하고 천주교를 어떻게든 본래의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순수한 종교로 남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다수의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이 염수정 추기경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서 비핵화를 투명하게 의사표명을 하지 않는다면 교황님의 북한 방문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 이것은 정확한 얘기죠. 예, 문재인으로서는 치명적인 얘기입니다. 서울 대교구장 추기경께서 한 말이에요. 문재인이 아무리 교황을 한번 만났지만 추기경은요 늘 소통할 수가 있는 자리예요. 교황님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무게중심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염수정 추기경께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울러 교황님이 방문을 위해서는 북한이 카톨릭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포용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자. 왜? 공산주의 이념과 배치되는 것임으로써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1인 숭배, 이것이 이념 원칙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종교를 포용한다는 것은 김정은 1인 체제, 공산주의의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김정은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라고 교황님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힘든 얘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교황님을 사실 남북 관계와 이 미북 관계에 말이죠. 활용하려고 했던 정교 분리의 원칙을 깨고 문재인 정권에서 뭔가 어떠한 움직임을 꼼수를 걸어봤지만 궁극적으로 염수정 추기경님은 분명히 천주교, 대한민국 천주교의 추기경으로서 그리고 교황님의 입장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과거 문재인이 추진하려고 그랬고 문재인이 왜 무엇 때문에 교황님을 정치에 그것도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더군다나 비핵화 문제에 교황님을 이용하려고 그랬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아주 중차대한 그러한 워딩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염수정 추기경님께 정말 존경의 마음 네, 맞습니다. 보냅니다. 예. 네, 그래서 비핵화 하고 난 뒤에 방북을 해도 상관없는데 비핵화 안 한 상태에서 가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 뭐 같은 신불에도 말이죠. 친북, 종북적인 사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회주의적 이념을 가지고 말이죠. 곳곳에서 미꾸라지 행보를 보이는 사제들이 많이 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한국 천주교에 이러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것 또한 천주 교인들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천주교가 말이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또 성모 마리아의 뜻을 이어가는 그러한 본연의 종교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는 어떠한 그 반전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 한국 국민들도 말이죠. 정말 다행스럽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 한국 천주교 교인들에게는 자랑거리인 얘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뉴스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살아있는 성자다라고 불리고요. 언제가 영화, 우리가 많이 울었죠. 영화에 나왔던 울지마 톤주의 주인공 이태석 신부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태석 신부님 정말 여러분들 그 모든 걸 자기 자신을 다 희생하게 하면서 멀리 아프리카의 남수단에서 말이죠. 그 아이들과 함께 정말 그 아이들의 교육에 앞장섰던 이태석 신부님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정말 신부님 중에 본연의 신부님이 아닌가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이러한 이태석 신부님 이분이요 남수단 교과서에 실리는 대단한 큰 성과를 거두었고요 남수단 정부로부터 대통령 훈장을 주서받았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남수단
이 국가, 독립국가로 선 이후에 외국인한테 대통령 훈장을 준 것은 대단하죠. 최초랍니다. 최초. 예, 이 이태석 재단에서 말이죠. 대통령 훈장을 추서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한국 카톨릭계에 말이죠.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태석 신부님 곁에서 한때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자원봉사자를 말이죠. 아주 오랫동안 성추행을 하고 괴롭혔던 수원교구의 모 신부가 있는가 하면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곁을 떠났지만 천국에 계시는 이태석 신부님은요. 끝까지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또 전 세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업적을 주시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정말 선과 악이 공존하는 종교에도 말이죠. 그 가운데서 이렇게 빛을 발하는 이태석 신부님과 같은 이러한 신부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종교는 영원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 10시 방송인가요? 9시 방송인가요? 내일 좀 일찍. 9시에 하세요. 예, 9시. 요즘에 좀 일찍 합니다. 9시. 예, 9시. 오늘도 힘들더라도 9시가 좀 안 돼서. 좋죠. 했어요. 그래서 9시 방송 여러분들 꼭 봐주세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한 300여 분 보시는데 이러면 안 돼요. 한 네. 1000명까지는 가야 됩니다. 들어오시는 게 입장이 좀 어렵다고 하는데요. 뭐 신 대표님께서도 그걸 보니까 좀 어렵다. 그런데 다행히도 좀 완화된 게 환경구의 시사창고가 아니라 이제는 시사창고만 누르고요. 그리고 검색기 동그란 거 글자판에 그것만 클릭해도 이제는 탁 들어와요. 네, 한 계속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 보름 지나니까 그렇게 좀 변하네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사 창고만 쳐도 그냥 누르면 여러분들 탁 떠요. 근데 그 위에 여러분들 좀 그 유튜브 상단에 있는 그 검색키를 누르는 게 아니고 글자판 시사 창고를 눌렀던 그 글자판에 있는 동그란 검색키를 누르면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소통도 좀 하시고 그러면 굉장히 뜻깊은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무튼 천주교회 정말 아주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 이태석 신부님을 기리는 그러한 날이 됐습니다. 네. 예. 자, 내일 오전 9시 환경구의 시사창고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신의 한수도 많이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이죠. 저희 거의 10개 방송을 제가 찍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또 하나 예쁘게. 보셨나요? 예, 봤죠. 예. 오자마자. 거기 원래 조그만 그 나레이터 하는 방송실이었는데 거기를 또 스튜디오로 이쁘게 꾸몄는데 흠흡도 다 하고. 또 위에 이제 조명도 놓고 옆에 아직 지금 제가 보니까 좀 미흡해요. 그래요? 바로 하려고 했는데 저는 완벽주의자라 조금 더 좀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앉는 자리 등 여러 가지를 좀 보완을 해서 방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신의 한수가 이렇게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루에 10개 방송, 그것도 진행을 10개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뉴스를 계속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24시간 뉴스 체제를 갖춰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도 방송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주말에도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시청률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1등 방송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는데 앞으로도 대한민국 1등 맞습니다. 대한민국 1등이고 세계 1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으고 다음 총선에서 이겨야 됩니다. 다음 총선까지 신의 한수가 200만 정도가 가면은 총선은 끝납니다. 진짜입니다. 신의 한수가 200만인데 200만이면 여러분들 이게 종편 하나 거의 움직이는 힘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한 300만 갈 것 같습니다. 총선까지 200만 갈 수 있게 내년까지 여러분들 100만이 넘을 수 있게 구독 버튼을 지금부터 열렬히 구독 안 하신 분들은 팍팍 눌러주세요. 종편 필요 없다, 언론 필요 없다, 신의 한수만 봐도 된다. 그 정도 하려면 여러분들 100만 만들어 주셔야지만이 신의 한수가 또 새로운 출연진도 뽑고 사회자도 뽑고 예능도 하고 드라마는 못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예능은 저희 강아지 나오면 되니까 그냥 강아지 갖고 그냥 살랑살랑 하면 되는데 어쨌건 좋은 뉴스를 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구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신의 한수는 또 많은 유튜브들과 함께합니다. 환경구의 시사창고, 전옥현의 안보정론, 그 다음에 김영호 교수의 세상이야기, 그리고 김종호 교수님의 경제TV 이렇게 저희들이 막 소개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저희 자유한국당 옳은소리 또 옳은TV까지 다 소개합니다. 왜? 함께 잘 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한수의 네트워크입니다.
천만 네트워크로 가자. 여러분들 환경부의 시사창고도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확 눌러주시면 됩니다. 천만 네트워크로 가고 신의 한 수 100만 내년까지 돌파.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